저유가와 빠른 배송을 내걸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적인 신고가 접수된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1위인 쿠팡인데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쿠팡의 갑질이 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 업계 선두주자로 급성장한 쿠팡에 대한 견제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수요일의 오아시스 함께하는 박연미 경제평론가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화장품 업계 2위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지난 5일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어요.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한 건가요? 네, LG생활건강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샴푸 같은 생활용품도 만들고요. 네. 음료수도 만드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랬다는 거예요. 쿠팡이 음료수나 뭐 생활용품을 시켜놓고 다 배달을 마치고 났더니 도로 가져가라. 내지는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춰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팔아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데 네. 이 부분을 너희가 좀 보전을 해달라. 내지는 다른 경쟁업체에 얼마에 납품하는지 그 영업비밀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LG생활건강이 부당함을 지적을 하자 지난달 초부터 아예 거래를 끊었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이 공정위에 이제 접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건 조금 생소한데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까? 법안 안에 사실은 힌트가 다 들어있는데요. 물건을 직접적으로 크게 많이 사서 유통하는 업체가 그러면 아무래도 이 유통업체가 갑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납품업체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요구하는 대로 가능한 한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네. 영업 비밀을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판매 사원을 파견해라 등등의 여러 가지 갑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네. 쿠팡이 그런 일도 했고 공정거래법도 위반을 했다. 이게 관련된 업체들의 제소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배민으로 불리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또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도 이미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였죠. 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의 경우에는 쿠팡같이 이커머스 업태를 보이고 있는 네. 말하자면 경쟁사이고요. 위메프의 경우에는 이달 4일에 공정위에 쿠팡을 제소를 했고 배달의 민족 배달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네. 배달 앱 서비스 있는데 지난달 17일에 신고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뭐 LG 생활건강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그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 그 관련해서는 쿠팡이 자체적인 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라는 것을 그 새로 선보이려고 하면서 음식 배달이 네, 거죠? 음식 배달이요. 그 유명 음식점들에게 배달의 민족하고 거래하지 말고 그쪽하고 계약 끝내고 쿠팡하고 하자. 그래서 상위 50개 매출을 내는 유명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을 찾아가서 그 아주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다. 네. 배민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했다. 이 내용이 이제 배달의 민족 측의 주장인 거고요. 예. 또 위메프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어떤 그 상품 가격 전쟁을 하고 있냐면 생필품만큼은 위메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이쪽에서 만약에 뭐 유아용품이랄지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쿠팡보다 비쌀 경우에는 우리가 2배 보상을 한다. 네.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판매 매출이 늘어나자 쿠팡 측이 그 해당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예. 위메프하고 거래를 끊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는 더 싸게 물건을 대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 뭐 쿠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쿠팡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는 LG 생활건강이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타 경쟁사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격에 맞게 우리가 그 수급처를 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해명이 시원하진 않은 것이 부당한 거래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설명하지 않았고요. 위메프나 배달의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은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금 업종이 상당히 다른 세 기업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한 건데 뭐 사실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어찌됐든 쿠팡이 지금 상당히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주 큰 그런 기업체다. 이런 점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지금 쿠팡이 집중 포화를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전 반반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장을 하는 공정위에 신고를 한 회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네.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뭐 시점도 적시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없던 일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부분은 부당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이 업계 사실상 이종 산업까지 잡아먹는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쿠팡의 성장세가 좀 두렵기 때문에 이걸 견제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업체가 LG 생활건강은 대기업 계열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업체잖아요. 네, 제조업체죠. 그렇죠. 제조업체이고 여기는 한 주의 주가가 135만 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2010년에 생긴 쿠팡이라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정부에 지금 일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위메프는 경쟁사라고 치고 그리고 배달앱 서비스는 사실 쿠팡하고 관련이 없어 보였는데 네. 쿠팡이라는 이커머스 회사가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다 보니 이제 업종 간의 벽까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쿠팡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이냐? 4년 그러니까 2014년에는 파는 물건의 종류가 한 4만 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쿠팡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종류가 500만 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65% 성장을 해서 4조 4,300억 원에 이를 정도니까 뭐 쿠팡이라는 회사의 그 성장세가 뭐 어마어마하다 두려울 이렇게 만하네요. 볼 수 있죠. 네. 자, 그 매출이 올해에는 뭐 6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적자도 1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이게 사실 아니 매출이 4조 원이 넘는데 적자가 1조 원 이게 말이 되는 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쿠팡이라는 회사는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해보셨겠지만 쿠팡맨이라고 하는 전속 택배 기사들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로켓 배송을 해주는 그 서비스로 급성장세를 탔습니다. 네, 그랬죠. 2013년에서 14년으로 갈 때 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700%나 매출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날 자정까지 물건을 시키면 다음날 갖다 주는 이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일단 전국 거점 물류센터에 물건이 미리 가 있어야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오픈마켓처럼 그 사업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면 네. 예컨대 내가 기저귀를 주문했다 할 때 업체에서 일단 가까운 데로 가져와야 할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류가 일어나야 네. 하니까 로켓 배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게 쿠팡 이전까지의 이커머스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쿠팡은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더 빨리 갖다 주려면 물류를 구축을 해야겠다 해서 전국 24개의 물류 창고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택배도 대부분은 외주를 주는 네. 반면에 여기는 쿠팡맨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깔끔한 상태로 직접 갖다 주는 그 서비스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매출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인건비도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적자 폭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한번 전해드렸던 새벽 배송 시장의 마켓컬리 네. 이쪽도 매출이 올라갈수록 적자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자, 과연 그 적자 폭탄이 터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성장세를 유지해서 한국의 아마존이 될 것이냐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망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좀 이게 납품업체들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방식의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이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어렵게들 네. 부릅니다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익숙하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면 뭐 마일리지도 쌓일 거고요. 네. 쿠폰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헤어나기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죠. 말하자면 일종의 가두리 어장을 만들어서 네.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뭐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회원을 일단 모아놓고 나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경쟁사들이 고사하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면에는 너무너무 크게 불어나는 적자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소비자가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소비한다는 건 누군가 비용을 댄다는 거거든요. 네. 이때 중간에 껴있는 누군가는 고통을 분담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미 이 유통가의 대세는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 이로 인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참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고 있죠. 네, 실제로 보면 그 지난해 오프라인 상점들의 어떤 성장세는 1.9%에 그쳤는데 네. 온라인의 성장세는 16%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형 마트만 떼놓고 보면 예.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전년보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죠, 확연히. 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롯데마트는 소폭 살아났습니다만 전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기저효과가 약간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아주 고전하고 있는 상황은 뭐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홈플러스 사장이 친필 편지까지 쓰는 뭐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홈플러스 사장의 친필 편지를 보면 격한 경쟁 속에서 매출 감소 그리고 비용 상승으로 유통산업 내 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이게 마치 그 고해성사를 하듯 사실 굉장히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저기에서 격한 경쟁이란 저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네. 이게 오프라인 매장끼리 경쟁할 때도 힘들었지만 이제 무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미국도 뭐 거의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130년 역사의 미국 유통 공룡이라고 불렸던 네. 시어스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70년대의 아마존이다, 20세기 아마존이다 이렇게 불렸던 유통업체의 대명사였어요. 한때 7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역의 매장이 3,500개나 됐고요. 네. 여기에서 미국 최대 유통업체로 사실상 납품업체를 쥐고 흔들었던 상황인데 예. 2000년대 들어서 아마존하고 일합을 겨뤘지만 뭐 철저하게 참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는 세계 1위의 장난감 판매 업체 네. 토이저러스가 문을 닫죠.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있는 업체인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뭐 유통업체의 지각 변동은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이 아마존을 뭐 공룡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 아마존 공포 종목 지수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2012년에 미국의 한 투자 정보 회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일종의 신조어 같은 것인데 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그 아마존이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됨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54개 기업을 묶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장사가 잘 될 때 이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수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이렇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우리의 이마트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죠. 그리고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 네. 문방구 파는 스테이플스, 드럭스토어인 CVS 헬스 같은 곳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존이 장사 잘 되면 다 타격을 입는 곳들입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곳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쿠팡 얘기로 돌아가서 이 공정위 조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공정위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빠르게 처리하겠다. 네. 그런데 그 빠르게라는 게 뭐 통상적으로 처리하던 기간 대비 빠르게라서 네. 빨라야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1년이요. 최대한 단축을 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6개월이나 1년 이거는 과거에 10년하고 맞먹는 네. 시간이거든요. 글쎄요, 이걸 빠르게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종전보단 빨리 처리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특히나 업계를 선도하는 1등 기업이 좀처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우리 기업 풍토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요일 오아시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